돌아가신 이혜수 작가님이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 돼 안 돼?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유 없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읽지 않으면 읽히고 쓰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생각하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자, 뇌가 썩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요즘에 숏폼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 쇼츠 보고, 릴스 보고, 틱톡 보고, 짧은 동영상만 계속 보다 보니까요. 뇌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엽으로 이미지 정보가 들어오면 전두엽으로 보내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따져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뇌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뇌로 바뀌는 거예요. 사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일단 SNS에 댓글 다는 걸 보면 분노, 적개심, 그래서 분노 조절,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저는 첫 번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심각한 증상은요. 점점 우리가 쑥맥이 되고 있어요. 쑥맥이라는 건 뭐냐면요. 맥락적 사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텍스트만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한다는 거는 어떤 말을 하면 이 맥락에서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맥락 없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유 없는 인간으로, 즉 무사유라고 하는 엄청나게 심각한 증상으로 빠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은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나를 따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교양이 없는.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 무식하거나 무례한 사람. 이런 게 또 저는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이혜수 작가님이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싸가지는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념, 교양, 양심, 예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점점 생각이 없고 교양이 없는 인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것과 차이가 있으면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야 되는데 나하고 다른 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양이 없다는 얘기는 겸손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세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지면 정말 교양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감지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교양 있는 사람은 때문에라는 말을 자주 안 쓰고요.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간 유영만이 한양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된 것도 있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는 항상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덕분에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거꾸로 이게 없으면 네 가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는 교양이 없는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점점 내가 복사본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을 복사,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복사라고 하거든요. 언어는 생각의 옷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의 옷을 입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언어가 부실하거나 부재하니까 항상 틀에 박힌 언어, 타성에 젖은 언어, 그리고 고정관념, 통념에 젖은 언어들을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본, 정말 대체 불가능한 자기다움을 찾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험했던 독특한 경험, 그리고 읽었던 책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언어를 벼려서 날선 언어로 번역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 저는 낯선 생각도 잉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젊은 사람은 꼰대도 있지만 나이 든 꼰대들이 많잖아요. 꼰대의 정의가 입력은 고장났는데 출력은 살아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낯선 경험으로 몸에다가 자극을 주고 낯선 책을 읽고 뇌에다가 자극을 주지 않으면 틀에 박혀 있는 것들을 자꾸 쏟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생각해서 옛날에 내가 성공했던 이런 경험들을 반복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언어 사용 방식을 바꾸질 않아요. 또 옛날에 썼던 언어들을 자꾸 반복해서 쓰게 되고 경험도 그대로 갇혀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인상이 나이가 들면 저렇게 색다른 생각을 잉태하고 출산하지 않고 옛날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 끝에 보면은 참고문헌이 이렇게 많이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은 참고를 많이 읽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문헌이 두껍다는 얘기는 교양이 그만큼 두껍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양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책을 읽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독단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요,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졌을 때 굉장히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저 문제 상황하고 대응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럴 만한 생각의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가 거의 없는 거야. 바깥으로 끄집어낼 게 없으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그냥 허겁지겁하고 조급해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양이 있다는 얘기는 참고문헌 레퍼런스가 두껍다는 얘기고, 그만큼 문제 상황에 적응했을 때 지적 인내심을 발휘해서 천천히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멘탈 머슬이 두꺼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교양이 두꺼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살다 보면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술만 익히게 되고 기능만 익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SNS를 잘하는 방법, SNS를 활용해서 팔로워를 많이 늘리는 방법, 이렇게 how to, 방법적 스킬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두꺼운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이런 게 터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 돼, 안 돼? 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색다른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인문학적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많은 것의 판단 기준을 돈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까?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교양이 점점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양을 빠르게 쌓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양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밀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밀도라는 게 뭐냐면 그 순간순간에 쌓여있는 어떤 경험의 충만감, 이런 게 밀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다 빠르게 습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교양은 천천히 느리게 머뭇거리면서 생각해보면서 축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양을 쌓는 방법이 크게 나누면 간접 경험이 있고 직접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직접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양을 쌓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간접 경험인데, 간접 경험의 가장 강력한 재료가 바로 뭐냐면 책 읽는 것과 영화 보는 것,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겪어본 경험을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매개체가 책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축소판으로서 영화 감독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 교훈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영화 한 편을 보고 책 한 권을 읽으면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교양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양을 빨리 쌓는다기보다 천천히, 그리고 내 몸에 맞는 그런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또 책만 읽으면 개념은 풍부해지지만 경험이 없잖아요. 개념이 없는 경험은 위험할 수 있고요. 경험이 없는데 개념이 풍부하면 그건 또 관념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과 경험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교양이 융복합돼서 창의적인 에너지로 솟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소설 쓰네, 소설 쓰고 있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인데, 정말 여러분 소설만 제대로 읽어도요, 저는 웬만한 철학책보다 능가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청준 작가의 조율사, 이런 책을 읽어보면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글쓰기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글쓰기 책이 아니고, 그리고 지식인에 대한 어떤 철학적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어떤 덩어리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거든요.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단순함이라는 것은 더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는 게 단순함이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에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인문학적 통찰을 줄 수 있는 문장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소설을 읽으면 뭐가 더 도움이 되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지 않나요? 희노애락을 다 표현하면 감정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을 보고 느꼈을 때, 환경을 보고 느꼈을 때 쌓였던 감정을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감정이 언어로 다 표현이 됩니까? 매개되지 않잖아요. 언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소설을 읽으면 이런 감정을 미적분해가지고 잘게 쪼개서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장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적확한 언어를 동원해서 정밀하고 세밀하게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요즘에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해력의 출발점은 어휘력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나 소설을 보면요,
정말 언어의 천국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저는 텃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소설가 김현수 씨가 이유 없는 다정함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창조가 언제 일어나냐면 이유 없는 다정함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이유 없이 다정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거기서 놀라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 둘씩 이런 문장을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풍부하게 쌓이게 되고, 그런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면 정말 전대미문의 새로운 문장을 창조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이해하게 되면 어휘력은 물론 문해력,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을 나의 입장에서 또는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저절로 심화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뉴스가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이렇게 뉴스를 읽는 거하고 그다음에 종이로 이렇게 책을 읽는 거하고 제가 한번 차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디지털로 이렇게 들어가서 실시간 뉴스를 쭉 보다가 보면 그 주변에 내가 읽는 것을 방해하는 무슨 광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읽다가 잘못 클릭해가지고 3,000% 빠지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주의 집중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입체적 사고를 좀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종이신문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읽다 보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뒤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조감도를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웹소설도 정말 생각할 수 있고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만들 수 있는 화두거리를 제공하지만, 저는 우리 뇌세포를 정말 자극할 수 있는 매개체는 저는 종이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산만함을 파는 회사래요. 왜냐하면 구글은 이렇게 조회수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많이 올려야 되니까 디지털 텍스트를 펴놓고 깊게 사색을 하면 구글이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페이지 뷰가 넘어가고 광고 뷰가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디지털 텍스트는 속도, 그리고 순간적으로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걸 자극하는 데 비해서 종이책은 지나가다가 나만의 속도로 가다가 멈춰서서 거기다 메모도 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고 뭐 이런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디지털에 떠다니는 정보 이런 것들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면서 독자적인 사회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함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시집을 많이 읽게 됐고요. 글 쓰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저는 롤모델을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철 시인의 영원 아래에서 잠시라는 시집을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시가 정말 나한테 이렇게 언어적 충격을 준 걸 시집을 처음 발견했거든요. 대단한 시집이었습니다. 국내 시인 말고 해외 시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시집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읽는, 그리고 여전히 끊임없이 읽는 두이노의 비가라는 책이거든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시집입니다. 소설책은 이청준 소설 작가가 쓴 조율사. 이청준 작가의 조율사는 소설책이지만 지식인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의 통찰력을 갖고 썼거든요. 예를 들면 지식인들은 세상이 A에서 B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지식인들은 A에서 B로 흘러가는 걸 따라가지 말고 거꾸로 B에서 A로 흘러가게 노를 저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삶의 어떤 역풍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만났을 때, 정말 지식인은 저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또 나왔던 소설책 중에 많이 읽어보셨고 익숙한 헤르만 헤세 책 엄청나게 많이 읽으셨죠? 헤르만 헤세가 쓴 책 중에 데미안보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소설책을 좋아하거든요. 여기 나르치스는 이성을 대변하고요, 골드문트는 감성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정말 긴장과 갈등을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한 정말 저한테는 감명 깊었던 소설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벨문학상을 탄 오르한 파묵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인은 신이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고 소설가는 신이 말을 걸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르한 파묵이 시인이 못 되고 소설가가 된 이유는 신이 자기한테 말을 안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설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는 짧고 소설은 길잖아요. 소설은 전개부터 발단, 위기, 절정, 결말로 순서대로 흘러가잖아요.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데, 시인은 시를 쓸 때 보면 그렇게 전후, 좌우,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시를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인들이 쓰는 언어가 압축, 절제돼 있잖아요. 그리고 은유법과 상징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시가 좀 많이 있으면서도 짤막한 시 한 편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냈을 때 그 시 속에서 한 권의 소설을 읽는 것만큼의 엄청난 삶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시를 읽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가 시는
역발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황지우 시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타심은 이기심이다. 그러나 이기심은 이타심이 아니다. 혹시 독자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가까이다 갖다 놓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나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심의 근본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숨은 뜻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넌지시, 지시하지 않고 넌지시 알려주는 이런 거에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인들은 또 언어의 연금술사거든요. 우리가 시를 읽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나 혜택은 시를 읽으면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또 반칠환 시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이테를 보고 나서 나이테는 그 여름의 연서이자 그 겨울의 난중일기다. 왜냐면 여름에 나이테가 환경이 좋으니까 쑥쑥쑥 자라서 나이테 간격이 넓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나무가 잘 못 자라. 그러니까 나이테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 겨울의 난중일기라고 표현하고 여름은 그 여름의 연애편지, 연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를 읽으면 우리한테 주는 혜택 중에 하나는 자꾸 질문을 갖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하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대추가 왜 빨개졌지? 저 대추가 저절로 빨개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 맞고 놀래가지고 속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빨개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으면 정말 좋은 거는 당연하고 원래 그렇고 물론 그런 거에다가 질문을 던져서 자꾸 이렇게 호기심의 물음표를 갖게 만드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를 읽으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측은지심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또 안도현 시인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이게 통에다가 꽃게를 집어넣고 이제 간장을 막 등에다 쏟아붓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게 입장이 돼가지고 꽃게가 막 간장에 파묻히니까 막 사투를 벌이는 거야. 살아나려고. 그러면서 그 시 마지막 줄에 두 줄 이렇게 써 있어요. 어미 개가 이제 알들한테 유언을 남긴 거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깜깜해지니까. 그래서 몰살에서 탄생한 음식이 간장게장입니다. 이런 시를 읽고 나면 여러분 간장게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으면 정말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측은지심 이런 거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어 삶이 시답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은 시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답게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게 시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 슬픔, 고통의 현장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언어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답게 사는 것이고 시답게 사는 거는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분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자기답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자기답게 나답게는 딱 한 가지 불변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게 자기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삶은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거리를 만드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잊을 수 없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내가 만끽하는 그런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땀을 흘릴 때 그때 정말 제가 행복감을 느끼고 나답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답게 나답게 시답게는 딱 한 가지로 정체되어 있는 명사가 아니라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동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난국에 문학책을 읽는다고 해서 문학책이 밥을 먹여주진 않지만 저는 문학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 중에 첫 번째 꼽으라고 하면 위로와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문학책을 읽고 소설책을 읽고 시를 읽고 거기서 주인공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 배경,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발휘하는 역할을 나의 입장에 비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은 나를 비춰보는 또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감 능력을 기르는데 문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학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저는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안나 까레리라는 거에 거기에 나오잖아요. 몸을 던져서 주인공이 죽는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일 때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까 이렇게 자꾸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정말 이런 상상력을 폭등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저는 문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